네, 2교시 문제 3번 강평 이어가 보겠습니다.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쟁점이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집행정지의 인용 가능성. 이게 첫 번째 쟁점이고, 두 번째는 본안에서 비해 청구가 기각되는 경우, 징계 효력과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네, 이게 뒤에 게 두 번째 거.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배점 20점 중에서 아마도 10점, 10점 아니면 집행정지 쪽에 한 8점, 아마도 반반일 거예요. 10점, 10점이거나 아니면 제 생각에 집행정지 한 8에서 9점, 네, 뒤쪽에 11에서 12점, 요 정도의 배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뒤쪽 거는 과감하게 버려야 되는 문제였죠. 왜냐면 이런 거는 우리 처음 보시죠. 그리고 수험생이 준비하는, 우리 특히 간평 수험생이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뭐랄까, 소송법, 네, 소송법이랑 관련된 특히 징계 효력, 집행정지와 이제 아무튼 이제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할 쟁점이 전혀 아니에요. 이런 걸 내신 걸 보면 아마도 이 회차에 34회차 출제하신 교수님은 일반 행정법 쪽을 이제 좀 내고 싶으셨던, 기본기를 보고 싶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건 교수님 사정이고, 우리가 이런 것까지 공부하려면 시험 범위가 무한정 늘어나잖아요. 그런 거는 전혀 안 좋습니다. 전혀 효율적인 공부 방법이 아닙니다. 이런 거는 과감하게 10점 중에 빵점 받아도 괜찮습니다. 12점 중에 1, 2점만 득점하고 넘어가도 괜찮아요. 예를 들어 이런 식인, 징계 효력은 언제부터 발생한다 라고 이제 문제를 좀 읽다 보면 뭐 날짜 같은 거 나오죠. 뭐 7월 10일에 어쩌고 징계 사실 통보했고, 근데 징계 처분장에 보면은 8월 1일부터 뭐 징계 효력이 발생하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통밥을 굴리는 거예요. 아, 이거 난 잘 모르는 거다. 그러면 징계 효력 뭔데 이거? 근데 좀 머리를 좀 굴려보면 집행정지 기간 동안에 정지되어 있던 징계 효력이 본안에서 패소하고 난다면, 기각된다는 건 패소된다는 거죠. B가 평가사잖아요. 평가사. 평가사에 대한 징계가 있었는데 집행정지를 통해서 일단 스톱시켜 놓고, 스톱시키지 않으면 8월 1일자부터 바로 징계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여기 업무정지 3개월짜리 징계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데, 집행정지를 일단 집행정지라는 게 소송을 제기를 하고 그거랑 사이드로, 내가 소송을 제기한 거랑 별개로 지금 당장 일단 스톱시켜 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무튼 집행정지 뭔지 아시죠? 그래서 집행정지에 인용받아서 일단 당장은 징계를 스톱시켜 놓고 소송을 쭉 한 몇 년 동안 끌고 나가는 거죠. 아무튼 그런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쭉 끌고 나갔는데 결국 최종적으로 본안에서 B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평가사가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을 때, 그때 징계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뭐 이제 정지됐던 게 살아나겠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떻게 살아나는지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살아날 거라는 거는 알 수 있겠죠. 징계 효력은 청구가 기각돼 이제 확정 판결이 내려지겠죠. 확정 판결이 내려진 날짜로부터 다시 이제 카운트다운이 다시 시작된다라고 뭐 하면은 10점 중에 1점, 2점은 줍니다. 1점, 최소 1점은 줘요. 왜냐면 뭐라도 적었으니까. 자, 기억하세요. 브리타잖아요. 이거 브리타 준비할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거 만났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판단을 해야 돼요. 전략적으로. 내가 이거 10분을 투입을 했을 때 3점, 4점 건질 수 있을까? 안 되면 버려야 됩니다. 네. 이거는 그래서 과감하게 1분도 투자하지 마시고 1점만 득점하겠다라고 생각하시고 다른 거 잘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이런 건 잘할 수 있잖아요. 이런 거에다가 시간 투입을 하셔가지고, 자, 우리 간평식 계산법 아시죠? 20점이면 한 3페이지 조금 넘게 나와야 되죠. 네, 아무튼 그 중에서 과감하게 집행정지에 대해서 한 2페이지, 3페이지 막 때려 넣어버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현실적으로. 징계 효력 그렇다 치고 뭐.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 이건 또 뭔데? 장관 여러분 아세요? 저도 몰랐습니다. 저도 몰라요. 이런 거는 일개 수험생이 준비하는 게 아니고. 그렇습니다. 우리 현실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만약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내년 시험에서 이런 것까지 대비할 것이냐. 네, 만약에 그렇게 대비하라고 하는 옆에 조언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당신의 불합격을 바라는 사람일까라고. 아무튼 제가 무슨 말하고 싶은지 아시겠죠? 현실적으로 잘 생각하셔야 된다. 참조 조문 쭉 있지만 뭐 됐습니다. 됐고 참조 조문 됐고 이거 우리 별표 3 이야기 지난 시간에 한번 했었죠. 별표 3이 나왔다고 해서 흥분하지 마시고 별표 3이 나왔을 때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쟁점이잖아요. 그거를 적을지 말지 고민을 잘 해보시고 이 문제에서는 적으면 뭐 실익은 없는 문제였죠. 아무튼 그랬습니다. 예시 답안을 한번 볼까요? 네, 예시 답안 문제 3번이고요. 문제 소재 집행정지 뭐뭐를 바탕으로 뭐뭐를 검토한다. 일단 뭐 집행정지의 요건을 바탕으로 A를 바탕으로 B를 검토하고 B라는 건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검토하고 본안에서 기업 판결이 내려진 경우에 징계 효력과 네. 이런 질문 저는 많이 받았거든요. 문제에서 물어보는 것을 똑같이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로 해서 문제 소재를 적어도 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원칙적으로는 별로 좋은 건 아닙니다. 좋은 건 아닌데 그거 말고 떠오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떠오르지 않으면 적어야 됩니다. 그거라도 적고 제가 누누이 말하고 있지만 문제 소재에 시간 투입을 많이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약간 뭐랄까 일단 수능 공부를 좀 해보시면 아시는데 완주가 일단은 1차적인 목표입니다. 이런 거 이제 손이 멈추면 안 된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 고민하면서 이거 뭘 적어야 되나라고 고민하는 그 시간이 최소화되어야 일단 완주가 가능해요. 그래서 이거 뭐야 뭘 적어야 될까 도저히 생각이 나지 않으면 적어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설문의 제일 마지막에서 물어보는 그거라도 복사 붙여넣기라도 하고 빨리 넘어가는 게 최대한 빨리 본안이래 최대한 빨리 본론으로 넘어가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야 완주를 할 수 있고 답안지에 네 서론은 네 그만 얘기할게요. 서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본론을 채점한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요. 넘어가 보겠습니다. 로마자 이번 목차는 관련된 행정작용의 법적 성질을 검토하는 거죠. 근데 이 문제에서는 보면 법적 성질을 검토할 만한 행위가 징계처분 하나 있습니다. 징계처분에 대해서 일단 처분이다. 그리고 이제 뭐 가중환경 뭐 이런 규정이 있다. 이 정도 해놓고 그다음에 집행정지 인용 가능성. 제가 지난 시간에 하자승계 문제 하면서 제가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을 한번 보여드린 적이 있었죠. 앞에서 일반론 해가지고 1, 2, 3 쭉 보여주고 그 다음에 사안 적용 해서 그 포맷을 그대로 1, 2, 3 이런 식으로 가는 거 보여드렸었잖아요. 하자승계를 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제 방식이에요. 저는 이게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각자가 편한 방식이 있다면 각자의 방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아무튼 저는 일반론으로 해서 집행정지의 의의를 먼저 쓰고 요건, 적극적 요건 1, 2, 3, 4, 5 뭐 이렇게 하고 소극적 요건 1, 2 하고 여기까지가 일반론이죠. 집행정지의 의의와 요건에 대한 일반론을 쫙 깔아주고 그 다음에 그거랑 포맷을 맞춰서 적극적 요건을 여기서 검토를 해주고 소극적 요건을 여기서 검토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하고 소결. 자 이제 내용은 뭐 됐어요. 내용은 쭉 한번 읽어보시면 충분히 무슨 말인지 아실 것 같고 목차의 레벨을 보자고요. 여기 일반론을 적을 때 아라비아 숫자 1 의, 아라비아 숫자 2 요건 하고 방괄호 1 적극적 요건, 방괄호 2 소극적 요건이었죠. 사안 적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라비아 숫자 3 사안의 경우에서 방괄호 1 적극적 요건 여기서 쭉 적어줬습니다. 쭉 적어줬는데 여기서 넘버링을 해줘도 괜찮아요. 넘버링 예를 들면 뭐 법률상 이제 여기까지 쭉 하면 이제 정지를 통해서 정지의 실익이 있어야 된다. 1번 본안소송도 계속 계속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3번 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4번 긴급하여 본안 판결 기다릴 여유가 없는 경우 이런 식으로 쭉 넘버링을 해줘도 괜찮거든요. 근데 안 해줘도 상관없습니다. 왜냐면 교수님은 얘기를 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제가 지금 제 말 따라오셨나요? 우리가
목차를 그럴싸하게 잡아놓고 목차만 봐도 교수님이 봤을 때 얘는 나름의 틀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공부해서 답안지를 쓴다라고 우리가 목차를 가지고 보여준다면, 그리고 이 내용이 어지간히 이제 진짜 이렇게 해놓고 목차는 멋들어지게 해놓고 한두 줄 적어놓고 그러면 조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뭔가 이상한데 싶을 수 있지만, 목차를 딱딱딱 나름의 이제 일관성 있는 포맷을 보여준 다음에 이 정도로 이제 검은색 글씨로 막 채워놓으면 교수님이 볼 때 읽지도 않고 그렇지 소결 요건 충족되고 집행정지 인용될 것이다, 여기만 보고 목차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집행정지를 채점을 우리에게 잘 해주고 넘어가십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안포섭을 뭐 이제 잘 해야 된다. 사안포섭을 멋지게 해야 뭐 이제 고득점을 할 수 있다. 뭐 좋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그 상태에 도달하기 전에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말고도 이제 뭐 수석을 하신 분이라든지 뭐 그런 분들은 멋들어진 사안포섭을 통해서 고득점을 노릴 수도 있어요. 3년차, 4년차, 5년차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전에 합격하는 게 목표잖아요. 효율적으로 공부해서 빨리 합격하고 싶으시면 우리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을까, 교수님으로부터 그 고민을 하시기를 바라고,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목차를 막 쭉 길게 적고 부제를 달고 막 해가지고 화려하게 목차를 잡아서 고득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목차를 체계적인 목차를 잡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답안이 있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 이제 보여드리고 있죠.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죠. 체계적인 목차라는 게 어떤 것인지.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집행정지의 인용 가능성까지 검토를 했고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본안에서 비해 청구가 기각된 경우, 여기 설문에서 물어본 게 크게 두 가지였죠. 기각된 경우에 징계의 효력이 어떻게 되느냐, 장관이 취해야 될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를 물었잖아요. 이 각각이 로마자 목차로 와도 됩니다. 여기가 로마자 5번 목차로 와도 괜찮아요. 근데 어차피 할 말 별로 없잖아요. 비해 청구에 기각된 경우라고도 이제 설문에서도 그런 식으로 나왔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각자 자기가 쓰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로마자 목차를 해놓고 징계 효력이라고 해놓고 한 3-4줄, 2-3줄, 한 줄 적어도 괜찮습니다. 로마자 목차, 큰 목차잖아요. 큰 목차 잡아놓고 한두 줄 써도 괜찮아요. 최대한 빨리 치고 넘어가는 게 중요한 거지. 네. 목차 하나 잡으면 최소 3-4줄 적고 넘어가라 그랬는데 뭔가 어색한데 싶으실 수 있지만 그냥 넘어가시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특히 시험장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손이 멈추면 안 된다고. 손이 멈추지 않으려면 그냥 줄 처리하더라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게 정책입니다. 이건 우리 법교에서뿐만 아니라 실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론은 잘 모르겠어요. 이론은 사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지만 이론은 우리 합격의 정설에 평가사한테 잘 물어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적어도 실무와 법교에서는 잘 모르겠으면 고민이 되면 한 줄로 처리하고 넘어가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뭐 내용은 뭐 더 딱히 드릴 말씀 없습니다. 됐고, 브리타 문제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는 거 아니에요. 뭐야, 21페이지 적었네. 근데 21페이지지만 중간중간 제가 이런 이제 공백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아마 한 20페이지 정도 될 것 같고, 20페이지 될라나? 아무튼 그리고 이제 분량은 지금 단계에서 걱정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제 시험장 들어가 보시는 분은 아는데 내가 시험장에 아는 문제가 나오면 뭐라도 이제 분량을 쓰게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이제 뭐 초인적인 집중력이 살아나고 막 있거든요. 시험장에서 이제 공부가 된 상태에서 시험장 들어가 보신 분들은 제가 말하는 게 무슨 말인지 알 거예요. 알면 쓰고 모르면 못 써요. 아는 게 나오면 분량을 폭발시키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손이 진짜 평소에 연습할 때보다 훨씬 빨리 움직이고. 그래서 네, 분량은 지금 단계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일단은 제대로 된 답안을 쓰고 나의 결론을 뒷받침해주기 위한 목차를 이제, 아무튼 지금 단계에서는 나의 결론을 어떻게 하면 글쓴이에게 잘 전달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좋은 글을 쓸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분량 고민하지 마시고 그렇게 공부를 이제 답안지를 쓰는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문제 3번이었고요. 문제 4번은
문제를 한번 보고 다시 답안지로 와볼게요. 네, 문제 4번. 문제 4번은 사무소 개설 등에 대해 설명하래요. 뭐야. 네, 문제 4번.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하여 설명하래요. 밑도 끝도 없이 우리 법조문에 나와 있는 사무소 개설 등에 관해 설명하래요. 뭐야? 이런 거 고민이 될 수 있죠. 법조문을 공부를 열심히 하셨다면 21조에 무슨 내용이 있는지 아실 거고, 아신다면 뭐라도 쓸 수 있겠죠. 근데 법조문 공부를 평소에 충실하지 않으면 이런 거는 한마디도 쓸 수 없을 거예요. 네, 일단 법조문을 항상 끼고 공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21조의 특이점은요, 올해 초에 법 개정이 있었다는 게 특이점입니다. 올해가 아니라 2022년에 법 개정이 되었거든요. 이게 특이점이고, 사무소 개설과 관련해서 사무소를 개설할 때 기존에는 신고를 하고 사무소를 개설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 신고조차 필요 없게 되었다라는 게 특이점이고, 특이한 사항이고, 그 밖에는 뭐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고, 21조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쭈루룩 아는 거 모두 다 갖다 때려 박으면 되는 내용이 그런 문제였습니다. 바로 답안을 볼까요? 잠깐 제 홍보를 하면, 저는 이제 법조문을 굉장히 중시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본 강의와 각종 강의에서는 항상 법조문을 끼고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고, 판례 강의에서도 심지어 판례 강의인데 법조문을 설명을 드리거든요. 아무튼 저를 믿고 따라오시면, 적어도 이런 법조문만을 가지고 풀어야 되는 문제가 나왔을 때 전혀 이제 남들보다 손해보지 않는 그런 지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예시답 한번 볼게요. 네, 문제 4번이죠. 문제 4번에서 사무소 개설과 관련된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및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할 말이 없죠. 법조문에 있는 나온 내용을 다 갖다 쓰래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래요. 그러면 이제 떠오르는 게, 이제 이제 아마도 시험장에 들어갔을 수험생 입장에서는 엄청 황당했을 거예요. 뭐야 이거? 뭘 설명하라는 거야? 하지만 저는 이제 구리타가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항상 설명드리는 사람으로서, 저라면 법조문에 나와 있는 문헌과 내용만 설명을 할 것이냐? 아니죠.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매크로처럼 써야 된다고 했던 문장 그대로 썼습니다. 관련된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라고 해놓고, 자, 이게 제가 쓰는 저만의 표현이 아닙니다. 판례에도 나오고 교수님들 책에도 나오고 그런 표현이에요. 법조문을 검토를 할 때는 항상 이런 4가지를 기본적으로 보는 거예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설명하라? 그러면 이 틀을 가지고 설명하면 됩니다. 설령 그 문헌을 예를 들어 21조에 보면은 1항부터 7항까지 있던가 엄청 많잖아요. 그 내용을 어떻게 달달 외우겠습니까? 그렇게 사실은 우리 법에서 그렇게 중요한 조문도 아닌데. 하지만 이런 나름의 틀을 가지고 분석했다는 걸 교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순간 교수님은 우리를 고평가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거듭 말하지만 이제 전문용어로 프레임이라고 하죠. 프레임. 나름의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아카데믹하게, 그러니까 학계에서 학문적으로 분석을 할 때 나름의 논문을 쓸 때 항상 논문 쓸 때 나옵니다. 프레임이 어떤 프레임을 적용했는지, 어떤 프레임을 적용했는지에 따라서 이제 그 클래스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논문도 그런데 교수님들 논문 보고 그분들도 항상 프레임을 가지고 분석하기 때문에 나름의 교수님들도 프레임을 가지고 채점을 하기 때문에 빨리 채점을 할 수 있는 거고, 아무튼 우리가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했는지를 답안지를 썼는지를 보여주기만 하면 우리는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조문 문제가 나왔을 때는 이런 프레임, 문헌, 내용, 취지, 법체계를 보여준다는, 나는 이것들을 법조문을 분석할 때 이것들 가지고 분석한다는 걸 보여주는 그 순간, 설령 우리가 그 내용이 조금 부실하다 하더라도 교수님 눈에는 이 친구는 잘 아는 애인데, 잘 공부를 열심히 한 친구인데 시험장에서 시간이 부족했구나, 아니면 뭐 컨디션이 안 좋았구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해주게 됩니다. 이건 저의 피셜이 아니고 저희 지도 교수님의 피셜이고, 또 이제 저를 대학원에서 만났던 교수님들, 행정학과 교수님들 피셜입니다. 이거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라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받아들이시고, 앞으로도 만약에 다음에 뭐 내년, 후내년에 또 이제 관련된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다 쓰라고 나온다면 이런 틀을 가지고 쓰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도 있었죠. 32, 33회였나? 그 우리 평가사법 25조에 있는 성실 의무 등에 대해 설명하라는 그런 문제도 있었잖아요. 그것도 이 틀을 가지고 쓰시면 되는 거예요. 가보겠습니다. 이제 관련 법령의 문헌 및 내용 쓰면 되죠, 뭐. 볼 거 있겠어요. 쓰시면 되고. 법령, 이게 특이사항은 쭉 읽어보시면 무슨 내용인지 아실 것 같고, 법령 개정된 내용을 좀 써주면 좋아요. 문헌 내용 취지 같은 거. 법 개정이 된 게 핵심이거든요. 사실 이거 모른 채로 시험장 들어가셨으면 그 강사님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저는 약간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건 모른 채로 시험장 들어간다는 게 말이 되나 싶어요. 네. 제가 기본 강의 때 어떻게 설명을 드리냐면,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 개념이랑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자완신 아시죠?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개념이 있고, 자완신에 대한 거부, 수리 거부, 수리 거부가 있을 때 그 수리 거부가 거부 처분이냐 아니냐라는 쟁점이 있잖아요. 그때 저는 이제 어떻게 안내를 이제 설명을 드리냐면, 이거 그냥 공부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립니다. 왜냐면 우리 법에서 사실상 의미가 있는 자완신은 이거밖에 없었어요. 사무소 개설 신고밖에 없었는데 이제 사라졌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우리 법에서 없어졌단 말이에요. 우리 3법에 평가사법, 부공법, 뭐 공인사법에서 자기완결적 신고라는 그 개념 자체가 들어가 있는 조문이 없단 말이에요. 물론 있습니다. 사실은 있습니다. 우리 법에 보면 여기서도 이제 우리 법 21조에서도 보면 사실 있어요. 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사무직원에 대한 변동사항이 있거나 소속된 평가사에 대해서 변동사항이 있을 때 신고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는데 의미 없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감정평가 제도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전혀 의미가 없는 행위란 말이에요. 이것만을 가지고 시험이 나올 수가 없는 법조문이란 말이에요. 아무튼 자기완결적 신고가 만약에 우리 물론 이제 지난 34년 동안 출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행정법에서는 꽤나 중요한 쟁점이었어요. 그의 이슈가 2010년대 초반에 2009년부터 해가지고 2010년대 초반까지 판례가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학계에서 굉장히 핫했던 쟁점입니다. 중요했던 쟁점인데 우리 간평에서는 나온 적은 없고, 아무튼 그래서 기존에도 이제 우리 간평에서는 출제된 적이 없어서 굳이 공부를 해야 되나 하는 쟁점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 법조문에 있으니까 공부를 해 왔었단 말이죠. 근데 뭐 이제는 우리 법에도 없어졌는데 공부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라고 하면서 저는 이거를 C급 쟁점으로 내려가지고 약간 메인 기본 강의 때는 설명도 안 하거든요. 설명도 근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니까 개념 설명은 해주지만 이거는 이제 아무튼 출제될 수 없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내용인데, 다시 제 자랑을 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를 자 다시 자완신을 설명하는 거 좋아요. 하는데 이 법조문이 개정된 내용을 설명을 안 해주면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네, 아무튼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다면 우리는 만약에 이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 21조를 맞닥뜨렸을 때 이 법 개정된 게 딱 떠오르지 않았을 이 내용을 알았다면, 신고 의무가 사라지게 되었다는 걸 알고 있었다면 기존에 이거를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닌가요?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법조문 공부를 좀 더 하시길 바라고요. 법조문을 저는 이제 나중에 제 자랑은 다음에 하고, 법조문은 항상 법조문은요, 법제도입니다. 법제도. 감정평가사라는 제도, 감정평가와 감정평가사라는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제도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건데, 제도라고 하면 그 제도를 통해서 도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고, 우리 평가사법에도 보면은 1조 목적이 나오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게 목적이죠. 그걸 위해서 각각의 법 조문들은 하나하나의 제도를 내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문이 어떤 취지를 가지고 있는지를 공부해야 되지 않을까요? 법조문을 달달 암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런 식으로 법조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그러니까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면은 굉장히 훌륭하겠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공부 방법이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취지를 개별 법조문, 특히 주요 조문들이 사실은 몇 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공익사업법에서도 뭐 99조 중에서 우리가 제대로 봐야 될 건 한 20 몇 개밖에 안 됩니다. 평가사법도 마찬가지고요. 주요 법조문들의 취지 정도는 항상 인지를 하고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공부를 앞으로도 법조문 공부를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법령 개정의 취지 놓고, 이건 또 이제 법 29조와의 비교라는 목차를 제가 잡았는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목차, 여러분 아마도 저는 이제 제가 이번에 2차를 치고 나서 이제 이론의 설상한 평가사랑 같이 이제 시험을 치고 나오신 분들의 복귀 답안을 받아가지고 채점을 좀 해드렸었거든요. 채점을 해드렸는데, 물론 저처럼 이렇게 뭐 법 개정의 취지 같은 거 쓴 분은 한 분도 안 계셨고, 한 30명 채점을 했나? 굉장히 훌륭한 답안을 쓰셨지만 이런 것까지 쓰신 분은 없었고, 이 법 29조와의 비교 이런 것도 쓰신 분은 없었죠. 근데 제대로 법조문을 공부했다면 쓸 수 있었을 내용입니다.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법령을 공부를 할 때 항상 문헌과 내용과 취지와 법체계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물론 29조에 나오는 게 이제 평가법인 설립인가와 관련된 내용이죠. 이거랑 비교하는 것까지 끌고 가는 거는 정말 이제 저처럼 오래 공부를 해가지고 그런 강사라든지 그 정도 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쓰라고 요구하는 건 너무 과도한 건 안 쓰셔도 되는데 로마자 3번 정도는 쓰시면 좋겠고,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또 법조문을 설명을 하는 게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다른 법조문과의 비교를 통해서, 이런 게 법체계인 거예요. 법체계. 우리 법에서 사무소에 관련된 21조가 있고 법인에 관련된 29조가 있다. 양자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리고 어떤 이제 예를 들어 이제 21조는 평가사 개인이 개인 사무소잖아요. 근데 29조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거든요. 이제 제재 처분의 유형이 좀 다릅니다. 개인의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하게 되고, 법인의 경우에는 업무 정지랑 법인 설립인가 취소 또는 과징금. 징계가 아니에요. 법인에 대해서는 29조에 따라서 어떻게 되고, 나중에 32조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근데 개인은 39조에 따라서 징계가 내려지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조금 달라요. 조금. 아무튼 그렇습니다. 제가 이 29조와의 비교를 쓴 이유는 내용 읽어보시면 아는데, 29조에서는 법인에 대해서, 법인에 관련해서는 법 개정된 게 없어요. 법인에 대해서는 기존과 중전과 똑같이 법인 설립인가를 받아서 설립인가라는 처분을 받아야 법인으로서 평가업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근데 21조에서는 개인의 경우에는 이제 영업의 자유, 이상하지. 네. 법인이 갖는 공익적 역할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해서 법인의 경우에는 여전히 법인 설립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법 개정을 하려면 할 수 있었는데 하지 않은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걸 생각을 해보자라는 게 29조와의 비교의 내용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고인물 또는 강사 정도 수준이 된 사람들이라면 컨디션이 좋으면 시험장에 쓸 수 있어요. 저는 컨디션이 굉장히 좋았으면 저라면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컨디션 안 좋았으면 솔직히 자신 없긴 합니다. 하지만 저는 컨디션이 안 좋아도 법 개정 취지는 무조건 적었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항상 우리는 평소에 법조문을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된다. 네, 똑같은 말 계속 반복되는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끊고, 네, 여기까지 34회 강평이었습니다. 이제 다시 33회 문제 분석을 지금 말고 그 다음 시간, 이번 다음 시간 3교시 때 33회 문제 분석을 할 건데요.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배경 지식들을 간단히 브리핑을 한번 해볼게요.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브리핑을 하고 되새김질을 한번 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브리핑을 하는데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 그 해당 내용이 바로바로 떠오르지 않는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답안지를 쓰기 전에 복습을 한번 해당 내용을
기본서나 이제 기존에 다들 이제 각자 서브노트 같은 거 있으시잖아요. 해당 내용을 찾아가서 복습 한번 해주시고 네, 답안지를 쓰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쟁점을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네, 계속 이어서 기출문제를 가지고 우리 이제 33회를 좀 이따가 할 거죠. 33회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되는 주요 쟁점들을 브리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주로 하게 되는 것들은 우리가 지금 기본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주요 쟁점들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툭툭툭 건드리면서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이제 툭툭툭 키워드 중심으로 브리핑 하듯이 설명을 드릴 건데 듣고 나서 바로바로 기억이 안 난다든지 아예 처음 들어본다 뭐 그런 내용은 없으셔야 하겠지만 아무튼 각자의 페이스에 맞춰서 공부하면서 따라오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지만 지금 당장 100분 잡고 100점을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별도의 트레이닝이 필요한 내용이고요. 우리는 일단 지금은 학습하는 단계입니다. 네, 기본 강의 때 배웠던 주요 쟁점들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춰서 공부를 하셔야 효율적으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바로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쟁점, 사실상 사도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쟁점이고 우리 기출에서도 한 3-4번 나왔나 그랬고 실무에서도 중요하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일단은 관련 법령을 항상 어떤 내용이든지 간에 관련 법령은 다 알고 계셔야 돼요. 우리 공인사법 시행규칙 26조. 제가 토지보상법이라고 안 하고 공인사법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시행규칙 26조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잊으시면 안 되는 게 우리 법에도 있습니다. 법. 공인사법 몇 조죠? 사실상 사도와 관련해서 손실보상 청구권이잖아요. 청구권. 손실을 입은 사람이 보상해달라고 청구하는 권리인데 어떤 법 몇 조에 근거한 권리일까요? 시행규칙 26조에 근거한 권리라고 하시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내용이고요. 우리 공인사법 70조에 근거한 손실보상 청구권입니다.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고 봤더니 그 토지가 성질상 사실상 사도에 해당한다. 그런 거죠. 자, 이제 우리가 법률 유보 원칙 아시죠? 법률 유보 원칙. 유보. 근거를 두고 있어야 한다. 라는 게 유보잖아요. 법률에 근거를 두고 있어야 된다. 뭐 침해 유보설이니 뭐 전부 유보설이니 중요사항 유보설이니 본질상설이니 그런 거 공부하신 거 기억나시죠? 네. 요즘 우리의 결론은 본질상설, 중요사항 유보설 똑같은 얘기지만 아무튼 우리 국민에게 본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권리와 의무는 법률에서 규정한다. 권리와 의무는 본질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법률에 근거를 하고 있어야 되고 시행규칙은 그 법률에서 법률에서 일일이 정하기 힘든 세부적인 뭐 테크닉적인 측면, 뭐 현실에서의 절차는 시행령의주로 들어가고 시행규칙에서는 뭐 약간 기술적인 영역, 뭐 세부적인 기준들 그렇게 시행규칙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만약에 누가 사실상 사도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는데 그 법적 근거가 뭔지 설명하라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 대부분의 수험생분들은 시행규칙 26조를 이야기하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클래스를 올리려면 법 70조를 먼저 언급하시고 지금 이 상황은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이다. 따라서 제일 근원적인 거는 물론 가장 근원으로 올라가면 헌법 23조 3항이죠. 하지만 그건 너무 나간 거고 일단 법 70조가 먼저 나와서 법 70조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권리의 근거 규정은 법 70조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기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 2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제 말 따라오셨죠? 권리의 법적 근거는 우리 법률에 있습니다. 공인사법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 26조의 내용이 있는데 일단 사실상 사도의 의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죠. 사도라는 거는 이제 타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인데 개인의 사유지인데 그게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것. 근데 사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사도법상의 사도가 있고요. 사도법상 사도는 관련 법령에 따라서 도로로 지정이 된 땅입니다. 관련 도로에 대한 인허가권자가 있죠. 주로 시군구청장이거나 지자체장들인데 아무튼
사도법에 따라서 관련 법령에 따라서 사도로 등록이 된 도로에 대해서는 뭐 우리 법에서 5분의 1 이내로 보상하라고 돼 있고, 그거 말고 그렇게 이거는 이제 오피셜하게 도로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상의 사도는 그게 아니죠. 공부상으로는 뭐 대지라든지 잡종지라든지 뭐 다른 도로가 아닌데 현황이 도로로 이용되고 있을 때 그걸 우리 사실상 사도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상 사도. 사실상 관련 법령상으로는 아니지만, 예, 오피셜하게는 도로가 아니지만 현실에서 현황이 도로일 때 사실상 사도라고 합니다. 법령상 요건은 다들 잘 알고 계시나요? 뭐 자타건대라고 우리 뭐 두 문자 따서 하시죠. 제가 원래 두 문자를 별로 안 좋아했었는데 수험생분들을 이제 가르쳐 드리다 보니까 이것도 뭐 암기에는 효율적이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특히 저는 판례를 두 문자 따서 외우고 그런 거는 아직까지도 저는 부정적이긴 한데요. 법조문에 있는 내용을 네, 두 문자를 따서 외우는 거는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법조문에서 두 문자를 딸 수 있는 게 있다면 뭐 제가 만들어낸 게 있으면 좋겠지만 저는 이제 다른 분들께서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만들어 놓은 두 문자들이 있어서 좀 차용을 해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법령상 요건. 뭐 자신의 토지 편익을 위해서 만든 것. 뭐 타인의 통행을 막을 수 없는 것. 이건 건축허가권자가 뭐 위치를 지정한 것. 뭐 대는 뭐 대지로서 어쩌고저쩌고 뭐 그런 거죠. 이걸 우리 기본 강의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거 설명드리고 있을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요건 중에 하나만 5월입니다. 5월. 하나만 해당되면 사실상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3분의 1 이내로 보상금액이 결정되게 되고요. 보상 기준은 이 요건에 해당되면 3분의 1 이내로 보상을 하게 되는데 평가 금액은 주로 3분의 1로 결정이 되죠. 현실에서도 그렇고. 근데 숨은 쟁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사실상 사도 규정이랑만 연결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 공인수사법 시행규칙이랑 해서는 관련해서는 항상 거의 숨은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입니다. 우리 줄여서 법형행이라고 많이들 부르시죠. 법형행이고요. 형식이 법규명령인데 우리 헌법 75조, 95조 헌법입니다. 헌법 75조,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인데 그 내용을 살펴봤더니 사무처리 기준, 업무 매뉴얼 같은 게 들어가 있을 때 그걸 우리는 형식과 실질이 괴리가 있다. 형식과 실질의 괴리가 된 이제 하나가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고 이거는 형식상 시행령이거나 시행규칙인데 업무 매뉴얼이 내용적으로 업무 매뉴얼일 때 이거고요. 법형행이고요. 또 다른 게 법보행이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지금 우리가 이 개념을 일일이 설명드리는 건 시간 낭비 같으니까 잘 기억이 안 나시면 다시 한번 복습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무튼 외관을 보세요. 형식을 기준으로 이제 이 두 개가 개념이 이름이 헷갈리신다면 외관, 형식을 살펴보세요. 시행규칙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령이죠. 헌법 9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규명령의 형식입니다. 이거를 부인하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잖아요. 물론 이제 반발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우리 나름대로 이제 완전 최근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우리 판례에서 우리 시행규칙 22조와 관련된 판례에서 우리 공인수사법 시행규칙 22조에 대해서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면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고 법보행이라고 명시를 한 판례가 있어요. 그 판례가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대학원에 있을 때였는데 제 지도 교수님께서 이제 아주 비판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판사님들 훌륭하신 분들이지만 판사 공부 다시 해야 된다 뭐 그런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보세요. 형식이 법규명령이잖아요. 맞잖아요. 시행규칙.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이 형식이 행정규칙이라고 하는 사람은 너무 잘못된 거 아닌가? 뭐 설령 이제 판례가 그렇게 했지만 그 판례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판사님들 존중하지만 왜 가급적이면 판례대로 저는 설명드리려고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논리적으로. 아무튼 갑자기 너무 나갔네. 아무튼 형식과 실질이 괴리가 되어 있을 때 그거의 대외적 구속력 여부, 법적 성질, 법규성이라고 하죠. 그게 법인지 아닌지에 대한 쟁점이 있잖아요. 다들 아시죠? 제가 지금 설명 안 드릴 거예요. 아무튼 그 쟁점을 쓸지 말지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게 숨은 쟁점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 이 쓸까 말까를 판단할 때 판단 기준이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배점. 배점이 10점이면은 이 문제는 이제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이 회차에서 우리 33회차에서는 10점짜리로 나왔어요.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뭐 물어보면서 구체적인 디테일한 걸 사실상 사도인지 판단해봐라 뭐 그런 내용을 출제를 하면서 배점 10점이란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이 쟁점이 아니겠죠. 상식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 디테일한 우리 문제에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디테일하게 쓰라고 요구하고 있는 게 명확한데 다시 적고 시작할게요. 디테일.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돼요. 일단 배점이 10점이냐 아니면 20점 30점이냐 20점 30점. 만약에 우리 지난 시간에 1회차 때 봤던 우리 29회 문제 1번 기억나시나요? 뭐 포기각서 나오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 포기각서는 배점이 30점이에요. 네. 그리고 디테일도 문제에서 물어보는 디테일이 완전 이따가 이제 34회 문제, 33회 문제를 보게 되겠지만 33회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하게 콕 집어서 사실상 사도인지 판단해라. 그리고 그때 뭐 보상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판단해라라고 우리한테 디테일하게 콕 집어줬단 말이에요. 배점도 10점에다가 물어보는 것도 좀 명확한 그런 경우에는 안 적는 게 맞는 거고요. 근데 만약 배점이 뭐 20점, 30점 큰 문제로 나왔다. 그때는 거의 항상 쓰는 게 우월 전략입니다. 메인 쟁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간단하게라도 기재를 해주고 간단하게 대외적 구성력이 있다. 따라서 여기에 따라서 보상을 해야 한다. 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네. 간단하게라도 적고 넘어가는 게 무조건 우월 전략입니다.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우리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3분의 1 이내에서 보상을 하게 되잖아요. 왜 꼭 3분의 1로 해야 되나요? 3분의 1보다 더 많이 보상해주면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행규칙 26조는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이기 때문입니다. 제 말 따라오셨나요? 법령상 요건을 갖추었을 때 3분의 1 이내에서 보상금액이 결정되는 이유는 그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3분의 1이라는 그 평가 금액까지 규정하고 있는 그 시행규칙 26조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령이기 때문이에요. 자, 다시 이게 법이다. 법령이다. 따라서 법령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지켜져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다음에 법이기 때문에 지켜져야 된다. 만약 법이 아니라면 반드시 지킬 필요가 없어요. 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법이라면 지킬게. 그 다음에 요건을 한번 보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이해되시나요? 네. 아무튼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여유가 있으시면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고 답안지 실제 시험장에서 이제 경험도 많고 이제 훈련도 충분히 돼가지고 10점이지만 나는 10점 중에 8점, 9점까지 끝까지 뽑아 먹고 싶다. 자신 있다 싶으신 분은 10점짜리지만 적으셔도 오히려 적으면 오히려 우월 전략입니다. 적는다고 배점이 더 그러니까 이 법형행에 대해서 배점이 들어가 있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적어준 것만으로 우리는 교수님에게 제가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체계적인 목차,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목차를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나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도는 충분히 훈련으로 커버가 되는 영역이라고 생각하고요. 법규성 논의를 할 수 있다면 거의 항상 하는 게 5월 전략이다. 하지만 배점과 디테일을 보고 쓸까 말까를 결정하자. 네, 저는 할 수 있어요. 저는 할 수 있는데 저처럼 되기 전에 합격하시는 게 목표잖아요. 2년차에 합격하는 게 목표라면 네,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거를 시험장에서 고민하시는 게 아니고요. 평소에 훈련을 해놔야 됩니다. 10점일 때는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쓰겠다. 근데 20점일 때는 무조건 쓰겠다. 뭐 이런 식으로 평소에 전략을 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제가 여기까지 너무 멀리 와버렸는데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26조가 왜 법형행 논의가 되나요? 시행규칙 26조가 왜 법규명령식 행정규칙인가요? 그냥 법규명령 아닌가요? 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 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우리 시행규칙 22조부터 어디까지인지 33조까지인가? 34조인가? 모르겠습니다. 기억 잘 안 나네. 아무튼 이 토지죠. 토지의 보상에 대한 내용부터 쭉 해서 건축물이랑 막 나오잖아요. 그 내용들은 30 몇 조가 아니고 저 뒤에까지 쭉 나오죠. 이제 뭐 심지어 65조까지
뭐 각종 이제 물건별로, 유형별로, 상황별로 이제 쭉 보상 금액을 어떻게 산정할 것인지, 그때 요건 같은 것들 쭉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는 누구 보라고 만들어 놓은 거죠? 일단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우리 평가사들이 감정평가 금액을 낼 때, 산정해 낼 때 이걸 지키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자, 우리 보상 업무를 하고 있는, 공적 평가를 하고 있는 우리들은 네, 공무수탁 사인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무튼 이 평가 일을 할 때, 보상 평가를 할 때는 우리는 공무원으로 간주가 됩니다. 네, 그런 공무원으로서 이제 그런 지위를 가지고 평가업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 반드시 지키도록 업무 매뉴얼을 시행규칙에다 넣어놨어요. 제가 방금 한 말에서 업무 매뉴얼, 다른 말로 사무처리 기준, 업무 매뉴얼, 사무처리 기준, 행정규칙이죠. 시행규칙 안에 들어가 있는 업무 매뉴얼은 법규명령식 행정규칙 아닌가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써주는 게 항상 5월 전략입니다. 이게 저희 뇌피셜이 아니고요. 우리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봤었던 29회 문제 1번 기억나시죠? 뭐 포기각서 나오고, 그 시행규칙 54조와 관련해서 우리 채점평을 나중에 보게 될 건데요. 채점평을 보시면 교수님께서 그 시행규칙의 법규성을 전제로 해서 다음 논의를 뭐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법규성이라고 하는 거 더 말 안 하겠습니다. 교수님께서 채점평에서 그렇게 오피셜하게 박아주셨다니까요. 그만할게요. 넘어가겠습니다. 사실상 사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 이게 2년 전에, 재작년에 나온 거죠. 하지만 재작년이 아니라 작년이죠. 2022년에 나왔죠. 아무튼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잘 모르겠다면 복수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쟁점, 주거의 전비입니다. 주거의 전비와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게 사실 현실에서 큰 쟁점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이 주거의 전비와 관련해서는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그런 게 다 굉장히 이미, 아마 실무에서 이야기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주거의 전비는 평가사들이 평가하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이미 법에 시행규칙에 보면 나와 있어요. 뭐 소유자의 경우에는 뭐 2개월치, 뭐 세입자는 4개월치, 뭐 그런 식으로, 뭐 도시근로자 뭐 생활비 뭐 그건가요? 아무튼 그렇게 돼 있어서 현실에서 그렇게 문제되지 않는 내용인, 물론 현실에서는 이제 쟁점이 됩니다. 근데 법적으로 아무튼 이제 약간의 의문이 있는데 우리 시험에 은근히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관련 법령, 우리 공익사법 법이 두 개, 네, 공익사법 78조 6항이고요. 시행규칙 54조입니다. 78조 6항은 보시면 동산 이전비랑 주거 이전비, 동산에 대해서 이사 비용을 보상해 주어야 된다라는 거랑, 주거 이전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보상해 줘야 된다라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동산 이전비 청구권, 주거 이전비 청구권, 이렇게 두 가지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산 이전비는 실비로 보상을 하고, 주거 이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법에서 정해 놓은 대로 뭐 2개월치, 4개월치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거 이전에 들어가는 비용은 굉장히 다양하죠. 예를 들어 뭐 이사 갈 집을, 뭐 내가 나간다고 해서 곧바로 뭐 이사가 당일날 바로 해결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 이제 아이가 있다면 아이 학교 문제도 있을 것이고, 각종 이제 자잘한 부대 비용들이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거를 일일이 그걸 다 뭐 사업 시행자들이 알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법에서는 약간 두리뭉실하게, 야, 얼마가 주거 전비를 보상해 줘야 된다는 걸 알겠어.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 발생한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넉넉하게 2개월치, 넉넉하게 4개월치 챙겨줄 테니까 그 안에서 너희가, 네, 아무튼 당신들께서 알아서 하세요라고 2개월치, 4개월치 규정해 놓고 있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동산 이전비, 주거 이전비는 서로 별개의 청구권이다. 동산 이전비 청구권, 주거 이전비 청구권이라는 서로 별개의 권리가 우리 법 78조 6항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그때 세부적인 사무처리 기준, 그래서 이제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때, 그리고 주거 이전비를 받을 수 있다면 돈을 얼마 줘야 되는지를 판단할 때 시행규칙 54조에 그 디테일한 내용이, 업무 매뉴얼이, 사무처리 기준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제 법형행 논의가 가능하겠죠. 법령상 요건을 보시면 소유자 요건이 있고 세입자 요건이 있습니다. 소유자는 직 1항, 54조 1항, 세입자는 2항. 이 요건의 디테일에 대해서는 굳이 설명을 안 드릴게요. 뭐 적법한 주거용 건축물을 계속 뭐 사업인용 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해서
계속 거주를 하고 있어야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죠. 아무튼 더 여기서 설명 안 드릴 거고, 조금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세입자 중에서 아니다, 여기는 아니에요. 네, 특이사항은 없고, 소유자는 적법한 건축물에 살고 있어야 되지만 세입자 같은 경우에는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뭐 거주한 경우에는 뭐 이렇게 뭐 그런 있잖아요. 아무튼 세입자가 주로 문제가 됩니다. 소유자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명확해가지고 소유자를 대상으로 출자가 된 적은 없었고 세입자를 대상으로 출자가 된 적은 몇 번 있었습니다. 아무튼 넘어갈게요. 주거의 전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 권리죠. 권리의 법적 성질 논의를 해주는 이유는 뭐라 그랬죠? 권리의 법적 성질을 바탕으로 권리 구제 수단, 구제 수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주거의 전비 청구권이, 이거 결론은 형성권이죠. 우리 법에서 입법자들이 법에서 정해놓은 권리죠. 형성권이 침해되었을 때, 형성권이라는 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해줬기 때문에 발생하는 권리가 아닙니다. 애초부터 있었던 권리예요. 애초부터 있었던 권리에 침해가 있을 때 처분을 가지고 다투어야 되나요? 아니죠. 근데 일단 형성권에 대해서 다툴 때는 당사자 소송으로 간다.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요. 근데 만약에 이 권리가 형성권이 아니라 처분으로 인해서 발생한 권리라면, 행정청의 의도에 따라서 발생한 권리 의무 변동이라면 그 권리를 구제받고 싶어하는 사람은 처분을 다투어야 됩니다. 처분을 소외 대상으로 삼아서 소송을 제기해야 될 거예요. 자, 다시 형성권일 때, 만약에 그 권리가 형성권이라면 당사자 소송. 그리고 사실 형성권의 경우에는 입법자들이 형성권이라는 권리를 법에 보장을 하고 있잖아요. 그 경우에는 로고에 가려졌네. 저희 로고 가려지면 안 되죠. 네. 자, 그 권리가 입법자들이 보장을 하고 있는 형성권이라면 입법자들은 그 형성권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구제 수단도 반드시 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 78조, 78조가 아니죠. 우리 법 85조. 우리 법 85조에 재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아무튼 그 권리가 형성권이라면 그 권리에 대한 구제 수단 역시 그 해당 법령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보통은 당사자 소송으로 다투게 되고, 형성권이 아니라면 처분으로 인해 생긴 권리가, 자, 이거 다시 아카데믹하게 말하면 100% 맞는 말은 아니에요. 한 98%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정도면 충분하죠. 수험생한테는. 형성권이 아닌 권리는 거의 대부분이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처분으로 인해 생긴 권리는 처분으로 인해 생긴 권리 의무 관계 변동은 그 권리 구제, 처분으로 인해서 생긴 권리의 침해 또는 의무의 부과, 그런 걸 다투고 싶을 때, 구제받고 싶을 때는 항고소송으로 다투게 됩니다. 왜냐면 처분 때문에 발생한 거니까 그 처분을 어떻게 해야지 권리 구제가 가능해지겠죠. 아무튼 권리의 법적 성질에 따라서 권리 구제 수단이 달라진다. 그렇다면 주거전비 청구권은 뭐냐? 답은 형성권. 따라서 소송은 당사자 소송인데 우리 법에는 특이하게 보증소라는 규정이 따로 있더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권리구제 수단은 법적 성질에서 파생이 자연스럽게 논리적으로 따라오는 겁니다. 근데 관련 판례를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제 나름대로 최신 판례죠. 과거 판례랑 최신 판례가 입장이 좀 바뀌었어요. 과거에는 뭐라고 했냐면 주거의전비와 관련된 사항은 재결에서 정해야 한다. 따라서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보상금 증감 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라고 판사님께서 판시를 해주셨었어요. 과거 판례가 그랬습니다. 근데 최근 판례에서 뭐라 그랬냐면, 재결에서 주거의전비와 관련해서 재결이 있었다면, 또는 그러니까 재결이 있었는데 주거의전비가 너무 과소 결정이 되었다면, 또는 재결을 거쳤는데 주거의전비가 아예 누락이 됐었다면 재결에 대한 불복으로서 보증소를 하는 게 맞다. 다만 재결 없이 재결을 거쳤다면 주거의전비에 대한 불복은 보증소, 그건 맞다. 근데 만약에 재결이 없었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협의 보상 같은 경우 재결 없이 협의가 이루어질 수도 있잖아요. 재결 없이 모든 게 끝났을 때
재결이 없었는데 이미 협의까지 끝나버렸는데 주거이전비만을 위해서 재결을 뭐 거치려면 거칠 수 있겠지만 약간 낭비 같아 보일 수도 있잖아요. 행정적으로. 그런 경우에 우리 판례에서는 판사님들께서는 보증소는 굳이 필요 없고 이런 상황에서 굳이 재결 거칠 필요 없다. 굳이 보증소로 갈 필요 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미 주거전비 청구권이 형성권이기 때문에 그 형성권을 곧바로 당사자 소송으로 곧바로 다툴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판시를 하셨습니다. 자, 다시 우리 최근 판례는 이렇게 두 가지 트랙으로 나눈 거예요. 재결을 거친 경우에는 재결을 거쳤는데도 불만이 있을 때는 보증소로 가고 재결을 안 거치고 불만이 있을 때는 보증소를 제기할 때까지 이제 보증소를 제기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그냥 곧바로 당사자 소송을 통해서 이거는 이때의 당사자 소송은 보증소가 아닙니다. 일반 당사자 소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이 뭐 반드시 재결을 거칠 필요 없이 당사자 소송으로 바로 하면 된다라고 약간의 이제 전원합의체는 아니었지만 판례의 입장이 조금 바뀐 것 같은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최근의 판례고요. 이 내용을 알고 이미 모른 채로 시험장 들어가신 분은 없을 거라고 아마 생각을 해요. 만약에 있었다면 반성하셔야 되고 이거 안 가르친 강사는 없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문쟁점이 있어요. 법형행. 네, 여기서 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시행규칙 54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테크니컬한 그 내용을 담고 있잖아요. 뭐 요건이라든지 얼마 줄 건지 그런 걸 담고 있기 때문에 법형행 논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배점 보고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는 아마 이따 보게 될 텐데 20점짜리 배점으로 나오긴 해요. 넘어가겠습니다. 쟁점 3.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 줄여서 우리 표족이라고 부르죠. 표족이. 이 표적이 문제를 본 사람들은 공부가 좀 된 사람들이라면 나올 게 나왔구나 라고 이제 땡큐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바로 볼게요. 왜냐면 일단 관련 법령은 부공법 시행령 6조에 있는데요. 이걸까지 알고 이 정도는 저는 법조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이 정도는 알고 들어가야 되는 조문이다. 부공법 시행령 중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몇 개 없거든요. 근데 반드시 알고 들어가야 되는 조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참조 조문으로 제시를 해줬어요. 아까웠죠. 네. 아무튼 만약 참조 조문이 없다 하더라도 주요 조문들이 몇 개 있습니다. 각 법별 저는 이제 법조문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외우라고 요구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법조문 넘버링 정도는 알고 계시는 게 특히 시행령에 있는 것 중에서도 주요한 넘버링 조문들은 좀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게 거기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의 실제 실력보다 과대평가를 받을 수 있는 포인트가 그런 거거든요. 법조문을 정확하게 명시해준다. 가볼게요. 일단 관련 법령은 이거고요. 법보행입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은요. 형식이 훈령이에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제정하는 훈령의 형식입니다. 행정규칙이죠. 형식이 행정규칙인데 그 내용을 보면 평가사들을 구속하고 있습니다. 평가사들이 표준지를 사실은 평가사를 구속한다기보다는 평가사도 구속하지만 그와 관련된 이제 지자체장들 그리고 국토부 아무튼 이제 공무원들도 구속하고 평가사들도 구속하고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법보행 알고 계셔야 되겠고 잘 알고 계시죠? 법보행. 법보행의 법적 성질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법적 성질이라고 하면 대외적 구속력이고요. 잠깐 이거부터 설명을 할게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은 잠깐 다시 이거부터. 행정규칙에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일반 행정규칙이 있고요. 법이 아닙니다. 진짜 단순히 공무원들 행정 내부적으로 지켜야 되는 사무처리 기준을 담고 있는 일반 행정규칙이 있고요. 법보행이 있어요. 법보행은 법이 맞습니다. 대외적 구속력이 있어서 모두가 지켜야 되는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곧바로 다른 거 볼 것도 따질 것도 없이 곧바로 위법하게 되는 행정규칙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법보행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법보행이라는 게 완전히 새로운 개념이 아니라 행정규칙인데 따지고 보면 행정규칙인데 관련 법령이랑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봤을 때 이거는 행정규칙이지만 절대 어기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다면 그건 법이겠구나. 네, 따라오셨나요? 행정규칙에는 일반 행정규칙이 있고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 있다.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이라면
법규성이 있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시험에 이런 쟁점이 몇 개 있어요. 뭐 이제 여기 이번에 나온 표준지 조사평가 기준이라든지 실무 기준, 감정평가 실무 기준이라든지 토지가격 비준표라든지 그런 게 몇 개 있죠. 또 이제 조금 약간 성격은 다르지만 이주대책과 관련해서 이주대책 기준 같은 것들,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이주대책 기준 같은 경우에도 이 쟁점이 드러납니다. 행정규칙으로서 대조 구속력이 있는 법보행이냐 아니면 일반 행정규칙이냐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일단 그 논의는 반드시 답안지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 아무튼 법보행의 개념 아시겠죠? 일단 개념적으로 법보행에 해당하면 전부 다 법입니다. 대조 구속력이 있는 법이에요. 이렇게 하고 법보행의 법적 성질을 판단해야 돼요. 제가 약간 헷갈리기 전에 차라리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을 판단해야 된다라고 할게요. 학설이 있고요. 판례가 있고요. 학설과 판례를 종합해 봤을 때 우리가 채택해야 될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목차로 들어가야 되죠. 학설, 판례, 검토. 우리가 채택하게 될 기준이 검토예요. 제가 4년차 분들 그리고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약간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의 예외 없이 범하는 실수가 있는데 검토를 마치 판례를 그대로 답습하는 것처럼 판례를 소개해놓고 판례가 이렇게 했다. 따라서 판례에 따라서 이렇게 판례가 그러니까 설령 한마디라도 들어가면 좋을 텐데 판례가 타당하다. 이래저래해서 판례가 타당하다. 따라서 판례가 정한 기준대로 나는 판단하겠다. 라고 한마디라도 적어주면 좋을 텐데 거의 그렇게 적어주시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지 않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판례를 소개만 하고 곧바로 판례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시는 실수를 많이 범하세요. 그거 교수님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암기해서 가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우리도 똑같은 걸 공부해요. 우리도 컨텐츠는 똑같아요. 똑같은 내용을 공부했는데 남들과 다르게 보여주고 싶다면 학설을 보여주고 이거 있죠. 이제 법보행에 관련해서 학설이 있죠. 뭐 법규명령설이니 행정규칙설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수권 여부, 법행수, 그렇죠. 수권 여부 기준설이니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있냐? 몇 개 더 있는데 아무튼 학설 지금 설명드릴 건 아니고 학설을 소개만 해주면 됩니다. 판례도 소개만 해주면 돼요. 전통적으로 어떻게 판례들이 판단을 해오고 있는지 여러분은 아시잖아요. 일단 상위 법령에 위임이 있어야 되고 위임을 받아서 제정된 행정규칙으로서 그 위임의 범위 안에 일단 위임을 받았고 그 위임이란 거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야기하고 싶진 않지만 포괄위임 금지의 원칙 그런 거 다 들어보셨나요? 우리 법에서는요 위임을 할 때 상위법에서 하위 규정으로 위임을 할 때 딱 범위를 무조건 규정하도록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률이 법규 명령으로 위임을 할 때 무한정으로 포괄적으로 위임을 하지 말고 반드시 범위를 설정해서 위임해야 한다. 네, 포괄위임 금지 원칙이 헌법에 들어가 있어요. 아무튼 반드시 범위가 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 위임 범위를 벗어난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위임 범위 안쪽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은 당연히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대조 구속력이 인정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위임 범위를 벗어났다면 대조 구속력 없죠.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토지가격 비준표를 제가 예를 드는데요. 토지가격 비준표는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인가요? 비준표 다들 아시죠? 비준표는 언제 쓰는 거죠? 개별 공시지가를 결정할 때 토지가격 비준표대로 해당 담당 공무원이 비준표대로 일단 산정을 먼저 기계적으로 산정 먼저 하고 그다음에 평가사들이 이제 산정, 검증, 심의 뭐 그렇게 되죠. 아무튼 그런데 비준표는 국토부 장관이 만들어서 제정해서 배포하는 거예요. 장관에게 위임을 했습니다. 법률에서 국토부 장관에게 위임을 했어요. 국토부 장관 네가 가장 정보가 많고 가장 나름대로 이제 정부 주무관청으로서 전문가니까 너희들이 만들어서 배포해서 행정적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자라고 비준표를 만들었어요. 위임을 받아서 만들었는데 그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죠? 개별 공시지가와 관련해서 담당 공무원이 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평가사들이 검증할 때
기준표대로 했는데 뭔가 잘못된 게 있다면 평가사들이 검증 과정에서 발라내야 되죠. 근데 자, 다시 제 말 방금 기억하시나요? 기준표대로 했는데 뭔가 적절하지 않을 때 평가사들이 검증으로 추려내야 된다. 기준표, 평가사들한테 법으로서 기능할까요? 아니겠죠. 만약에 기준표가 법이라면, 모든 사람한테 적용되는 법이라면, 평가사가 산정할 때도, 평가사가 검증할 때도 법이라면 평가사가 왜 있겠어요? 무조건 기준표대로 하면 되는데. 그렇다면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 이제 산정, 검증, 심의라는 절차를 딱 세분화시켜 놓은 법 체계를, 입법자의 취지를 고려를 했을 때, 비준표는 언제나 법인 건 아니구나. 일정한 위임 범위 안에서는 법이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그냥 참고사항에 불과하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관련 법령의 검토를 통해서 추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튼 우리 판례는 이렇게 두 단계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위임을 받았는지, 상위 법령의 위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받았다면 그 위임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사안에서 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비준표는 절대적으로 법보행위인 게 아닙니다. 비준표 실제로 저희 평가사들이 현업에서 평가를 할 때 거의 비준표 한 번씩 열어보거든요. 이 지방으로 가고 뭐 데이터가 부족할 때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이제 가격 격차를 이 정도 두면 될 것 같은데 비준표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볼까 정도. 비준표는 참고사항에는 해당될 수 있겠죠. 나름대로 통계 처리가 돼가지고 신빙성 있는 자료이긴 하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사들이 일반적인 평가를 할 때 비준표대로 해야 되나요? 아니죠. 비준표는 언제나 법인 게 아닙니다. 자, 다시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에 해당하면 언제나 법이에요. 토지가격 비준표는 언제나 법인 게 아니죠. 아무튼 제가 지금 너무 열변을 토하고 있는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싶은지 따라오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어떤 규정이 절대적으로 법보행위인 경우는 없습니다. 이 두 가지 판례가 제기하고 있는 두 가지 이 내용, 위임을 받았는지 여부, 그리고 위임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여부를 따져보고 저 이제 결론은 이 두 가지를 검토를 해서 판례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오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판단한 것 같이 답안지 보여줄 필요가 있고, 아무튼 그래요. 법보행위 뭔지, 법보행위 법적성지 판단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일단 위임도 안 받았으면 당연히 법보행위 아닐 것이고, 법률에 위임은 있긴 한데 위임의 범위가 굉장히 협소하고 그 범위를 벗어나면은 단순 참고사항에 불과할 때, 그럴 때는 법보행위 아닌 거예요. 네. 그래서 소문쟁점은 법률 유보의 원칙이라는 쟁점이 숨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이 규정이 법이라면 예를 들어 이 문제는 표적이죠. 표적이가 법이라면 표적이를 표적이를 절대 어기면 안 되죠. 표적이에 있는 내용과 다르게 하면 그 즉시 위법하게 됩니다. 어겼을 때 곧바로 위법. 제가 한 말 지금 따라오셨나요? 만약에 표적이가 법이라면 표적이를 어겼을 때 곧바로 위법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법이 아니라면 표적이를 어겼을 때 곧바로 위법하게 되나요? 아니죠. 다른 거 따져봐야 되죠. 근데 국민이 주장하는 내용을 봤을 때 만약에 법이 아니라면, 자, 제 말 이제 다시 찬찬히 한번 따라와 보세요. 표적이대로 이제 행정청이 표적이대로 뭔가를 했는데 행정청이 나한테 피해를 입혔는데 왜 저런 일을 했을까, 왜 저런 처분을 했을까를 따져봤더니,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표준지 조사 평가 기준대로 했다. 쟤네는 표적이대로 했네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우리는 이제 이 의문을 가져볼 수 있는 거죠. 표적이가 법인가? 만약에 표적이가 법이 아니라면, 다시 행정청이 나한테 잘못된 처분을 한 이유를 생각을 해봤더니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고 단지 표적이대로 했을 뿐이다. 그런 경우에 표적이가 법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다른 이유도 하나도 없고 단순히 표적이만을 근거로 삼아서 나한테 처분을 했는데, 표적이가 법이 아니라면 행정청은 아무런 근거 없이 나에게 침입적인 처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제 말 따라오셨나요? 표적이가 법이 아니라면 표적이대로 해서 나한테 침해를 가한 건 법적 근거 없이 침해를 가한 거라고. 법률 원칙 위반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법보행위 나왔을 때
법률 유보의 원칙이 숨어있는 쟁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나 쟁점인 건 아닌데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기출에 몇 번 이렇게 출제가 이 법보행위랑 법률 유보 원칙이랑 같이 세트로 해서 약간 숨어있는 쟁점으로 해서 출제된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한번 끊고, 아니, 안 끊고 갈게요. 그냥 계속 갈게요. 그 다음 쟁점, 이의신청. 부공법상의 이의신청이 나옵니다. 이 문제 부공법. 관련 법령으로 부공법이 나옵니다. 부공법상의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을 검토해라. 이 약간 비슷한 걸로 평가사법에 있는 부공법, 평가사법에 있는 이의신청. 죄송해요. 이거 죄송합니다. 40조가 아니죠. 40조가 아니라 42조죠. 죄송합니다. 예, 올려드리는 거는 이제 바뀐 걸로 올려드릴게요. 42조. 평가사법 42조에 있는 이의신청. 이 두 개는 일단 말씀드릴게요. 특별행정 심판이 아니라 일반 민원 제기에 불과한 방학상의 이의신청이라고들 하죠. 거기에 해당하고, 공인사법 83조에 있는 이의신청은 특별행정 심판이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관련 법령 두 번째, 이의신청의 법적 성질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의신청이 특별행정 심판이냐 아니면 일반 민원 제기 절차에 불과한 것이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판단을 해야 될 때 반드시 적어주면 우리의 답안을 고수의 답안으로 보여주게 마사지를 해줄 수 있는 관련 법령이 행정심판법 4조 2항이랑 헌법 107조 1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제 법전 갖고 계시죠? 펴보세요. 4조 2항을 보시면 특별행정심판의 개념 정의가 들어가 있고요. 헌법 107조 1항을 보시면 행정심판이라는 절차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심판은 아무튼 뭐 사법 절차가 준용되어야 되고 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무튼 자, 이런 게 핵심이죠. 우리 실제 실력보다 과대평가를 받고 싶으면 이런 걸 잘 써야 됩니다. 아무튼 그래요. 법적 성질, 행정심판인지 특별행정심판에 해당하는지 안 하는지를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 단순히 행정기본법 36조에 나오는 우리 단순히 제가 민원제기 절차라고 이제 일부러 좀 센 워딩을 적었습니다. 강학상 이의신청이라고들 많이들 하는데 강학상 이 말 뭔지 아시죠? 학문적으로 아카데믹하게 관련된 우리 법조문에는 없는데 학자들이 좀 다른 내용이랑 구분하기 위해서 아카데믹하게 만들어낸 개념, 법조문에는 없이 현행 법에는 성문법에는 없는데 아카데믹하게 만들어진 개념을 강학상의 개념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의 이의신청은 더 이상 아카데믹에 머무르지 않고 행정기본법이라고 하는 명문의 성문법에 들어와 버렸어요. 이런 경우에는 저는 뭐 방학상 이의신청이라고 하면 엄밀히 말하면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 여러분은 방학상 이의신청이라고 하지 마시고 행정기본법 36조에 해당하는 36조에서 규정된 민원제기 절차에 해당하는 이의신청이라고 해주시면 가장 정확한 워딩이 될 겁니다. 아니면 민원제기 절차 이 말 약간 거부감이 있으시면 쓰지 말고 그냥 행정기본법 36조의 이의신청이라고 하시면 되겠어요. 이걸 판단하는 거는 관련 법령의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를 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면 되는데 우리는 결론을 알고 있죠. 공인사법에 있는 거는 행정심판이고 나머지 것들은 단순한 우리 36조, 행정기본법 36조에 해당한다 라는 내용을 알고 계시고 판단 기준은 관련된 법령의 이런 것들 가지고 판단을 합니다. 이렇게 이의신청이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또 이의신청이 나오면 이 내용, 행정심판 재청구 금지 원칙 이게 거의 항상 거의 항상까지는 아닌데 거의 한 60-70%는 이거랑 행정심판법 51조에 나와 있는 재청구 금지 원칙이랑 엮어서 출제가 되더라고요. 아무튼 이건 무슨 말인지 알죠? 행정심판을 한번 거쳤다면 다시 한번 행정심판 제기하지 말고 곧바로 소송으로 가라. 네, 소송에서 1심, 2심, 3심이 있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그런 거 없다. 하나의 처분에 대해서 행정심판을 받았다면 그냥 재청구하지 말고 소송으로 가라라고 하고 있는 게 심판법 51조에 나와 있는 재청구 금지 원칙인데요. 네. 만약에 우리 평가사법 42조가 대표적이죠. 42조 1항을 보면 이제 과징금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과징금에 불만이 있는 사람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항을 보시면 그 이의신청을 해하고 나서 받은 결과에 과징금을 받고 이의신청을 했는데 그 결과에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명시를 해놨어요. 자, 다시
우리 평가사법 42조를 보시면 문헌상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고 그 이의신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만이 있으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해놨어요. 그렇다면 그 규정을 해놓은 굳이 할 필요도 없는데 명시를 해놓은 입법자의 취지가 있을 거거든요. 그리고 법체계, 행정심판법과의 체계 같은 걸 종합해서 고려할 때 이 법체계라고 하는 건 재청구 금지 원칙을 말합니다. 재청구 금지 원칙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라고 해놨네. 아, 그렇다면 입법자들은 우리 평가사법에 있는 이의 신청을 행정심판이라고 전혀 인식을 한 게 아니었겠구나. 그렇다면 평가사법에 있는 이의 신청은 단순 민원 제기 절차에 불과한 행정기본법 36조의 이의 신청이겠구나. 이런 식으로 입법자들의 의도를 역으로 되짚어 나가는 그런 건데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판단 기준에서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를 고려한다는 게 이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공인사법 같은 경우에 아니죠. 굳이 더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부공법도 아까 평가사법에서 한 거랑 비슷한 이야기고요. 넘어갈게요. 절차상하자 문제. 절차상하자와 관련된 거의 이 33회차에서는 거의 기본 문제가 나왔어요. 절차상하자 그래서 이제 기본 세트를 설명드릴게요. 절차상하자 문제가 나왔을 때는 기본 프로세스가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절차상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문제의 사실관계를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됩니다. 하자가 있는지,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하자가 있는지를 판단을 하시고요. 절차상 하자의 존재 여부를 판단했다면 그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인지, 해당 절차가 하자가 있는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단순히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우리가 굳이 따지자면 임의적인 절차인지, 필수 절차인지 임의적인 절차인지를 우리가 판단을 해줘야 되고요. 만약에 임의적인 절차라면 그 절차를 안 거쳤을 때 위법이 아니겠죠. 왜냐하면 임의니까 안 해도 되는 거니까. 반면 해당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라면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위법하죠. 성문법에서 우리 명문의 법 규정에서 필수적인 절차라고 규정을 해놨는데 그걸 안 지킨다? 그러면 그거는 절차상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필수적인 절차인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느냐? 문헌 내용 취지 법 체계를 가지고 판단합니다. 굉장히 손쉬운 수단이에요. 이게 법적 성질을 판단한다든지 뭐 그런 거 할 때 항상 매크로처럼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표현이니까 이제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 잠깐. 이렇게 2번, 3번은 사실은 세트로 묶이는 겁니다.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의 하위 목차로 해당 절차가 필수적인 절차인지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케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 필수적인 절차인데 그거를 지키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 그렇다면 그것만으로 독자적인 위법 사유가 되는지. 내용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는데 단순히 절차적으로만 문제가 있었다면 그것만으로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고요. 결론은 된다가 결론이죠. 오늘날의 절차상 하자의 독자적 위법 사유가 되는지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대한민국 법학자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렇다면 위법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중대명백설에 따라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 위법의 정도는 안 물어봐도 당연히 써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아까 제가 1교시 때 설명드렸기 때문에 굳이 더 이야기 안 할게요. 마지막으로 약속 문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 우리 감정평가사법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마도 기본 강의 때 열심히 공부를 하셨겠지만 평가사법의 구조를 그러니까 하셨겠지만 제가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우리 3법이잖아요. 3법. 3법의 기본 구조들은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평가사법은 권한을 부여해주는 행위들이 여러 개 나와요. 뭐 자격 부여,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자격이 부여된다. 그 다음에 시험 합격하고 수습을 받고 이렇게 막 한 사람은 등록을 해야 되고 5년을 주기로 갱신 등록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뭐 법인에 대해서 평가업을 하려면 등록된 평가사라면 누구나 평가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인의 형태로 하고 싶으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뭐 이런 내용. 권한을 부여해주는 처분들입니다. 이제 물론 앞에 것들은 처분이 아니긴 하지만 그렇고요. 제재. 권한을 부여해줬지만 무한정한 권한이 부여되는 게 아니죠. 제재 처분이 규정되어 있어요. 법인에 대해서는 업무 정지랑 법인 설립인가 취소 그리고 과징금에 대한 과징금이라고 하는 그런 제재가 규정되어 있고요. 평가사 개인에게는 징계가 있죠. 징계.
용어를 잘 쓰셔야 됩니다. 법인에 대한 징계는 없어요. 법인에 대한 제재 처분이고요. 평가사 개인에 대한 징계 처분입니다. 아무튼 거의 이제 평가사법에서는 나올 게 정해져 있어요. 우리 34회 때도 평가사법에 있는 그 징계 뭐 징계, 뭐 집행정지, 뭐 효력 뭐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33회도 똑같습니다. 뭐 완전 똑같진 않지만 아무튼 평가사 격에 대한 제재가 쟁점이 되어서 출제가 됩니다. 아무튼 이게 반복되고 실제로 과거 기출문제를 계속 되짚어 보다 보면요. 평가사법에서 실제로 낼 게 없어요. 낼 게 없다 보니까 반복해서 출제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나올 게 없다면 그것들만 집중적으로 파가지고 이게 나왔을 때 나는 시험 공부한 게 얼마 안 되고 소시생이고 2년 차지만 이게 나오면 평가사법이 나오면 난 고득점 하겠다. 평가사법이 큰 문제로 나오면 난 고득점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권리. 우리 법의 평가사들에 대한 권리들 이제 소지 등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수 있고 10조에서 평가 업무의 종류 같은 게 규정되어 있죠. 그리고 의무와 책임 규정들 25조에서 27조, 28조 이런 거 아시죠? 뭐 성실 의무 뭐 그런 거 있고 28조는 손해배상 책임 규정 그런 게 있죠. 아무튼 요 정도를 하면 우리 평가사법은 요 정도의 틀을 가지고 있는 법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나중이 아니라 아마도 이제 기본 강의를 공부를 하셨겠지만 뭔가 이제 둥둥 떠다니는 듯한 공부했지만 정리가 안 되고 있다고 한다면 요 4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내가 공부했던 그 내용이 어디에 들어가는지를 조금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좋을 거예요. 끝났나? 네, 여기까지. 이렇게 6가지 쟁점을 복습을 한번 해주시고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끊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문제 분석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